이번 5화에서는 제가 루브르 박물관역 근처에서 만나게 된 파리의 3인조 미남 소매치기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 일이 있었던 것은 2016년 9월 정도였는데요. 내가 파리 근교인 메종 알포에서 살 때 일이었어요. 메종 알포는 30분이면 전철로 파리 콩코드 광장까지 갈 수 있는 아주 근교 지역이거든요. 마음 같아선 매일 파리 구경을 가고 싶었지만 책 쓴다고 왼종일 컴퓨터만 붙들고 루브르 박물관 한번 제대로 못 가는 남편 때문에 눈치 보면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나들이를 갔습니다. 프랑스인 친구가 자기 집에 작은 별채를 무상으로 빌려주는 덕분에 메종 알포에서는 6개월 또 6개월 이렇게 종합 1년 정도를 살게 되었어요. 그녀의 그 별채는 처음에는 그 이혼한 남편이 썼고 그 다음에는 지금의 이제 남친이 세입자로 살았었고 우리가 그 집을 빌렸을 때는 그녀의 의붓 형제 조카딸이 그 별채를 쓰고 있었어요. 그 조카딸은 그 꽤나 비싼 비즈니스 스쿨 MBA 과정을 하고 있었는데요. 6개월은 파리, 그 다음 6개월은 뭐 영국, 그리고 다시 파리로 돌아와서 6개월 공부하고 또 다시 다른 나라에 가서 현장 실습적 공부를 하는 아주 비싼 학교였어요. 그래서 그녀가 그 별채 없을 때는 우리가 쓸 수 있도록 프랑스인 친구가 배려를 해줬어요. 집은 작은 다락이 있고 침대와 장롱 하나 겨우 들어가는 방과 거실 겸 작은 부엌과 욕실이 있는 아주 작은 집인데 여름엔 에어컨이 없어서 정말 더워요. 사우나 같이. 그래도 프랑스인 친구의 배려로 이렇게 무상으로 파리 근교에서 살 수 있다는 거는 너무나 고마운 일이었어요. 그녀의 집이 전철역 근처라서 교통도 아주 편했어요. 메종 알포의 그 옆에는 만강이 흘러요. 그러니까 세느강처럼 이름이 만이에요. 만. 근데 그 파리 근처까지 가면 그 만강이 센강과 합류돼서 하나의 세느강이 되는데 만강을 따라서 걸어가면 파리 한 1시간이면 도착할 수 있을 정도로 근교 지역이에요. 혼자서 이제 파리의 명소 지역을 돌아볼 수 있었는데 그때는 뭐 제가 안내를 주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서 관광책자하고 파리의 그 지도책을 들고 혼자서 뭐 물어물어 돌아다녔어요. 파리는 서울 크기의 6분의 1 정도라서 걸어서도 충분히 볼 수 있고 또 뭐 몸이 좀 힘들다면 뭐 전철이나 그 보트를 타고 돌아볼 수 있는 곳이죠. 물론 그 관광 버스도 있고요. 그날은 이제 그 지도책을 보고 뭐 여러 곳을 돌아다니는 건 아니고 딱 루브르 박물관 하나만 보기로 했어요. 10시쯤 루브르 박물관에 입장을 했는데 피라미드처럼 생긴 곳으로 들어가서 볼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는데 보통 뭐 길면 1시간도 떼역빛에서 기다려야 돼요. 이렇기 때문에 우리 남편은 한 번도 루브르를 가지 못하게 됐어요. 내가 한 4번 가는 동안 남편은 나중에 돈 벌어서 VIP 티켓 사서 기다리지 않고 관람하겠다고 하면서 계속 미뤘어요.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한국에 돌아올 때까지 한 번도 루브르를 못 가봤다는 거예요. 남편을 처음 안 지가 30년이 되지만 정말 그 인생관, 라이프 스타일이 정말 안 맞아요. 어쨌든 저는 루브르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3000년대 미이라가 되기 전에 인생에서 하고 싶은 거는 미루지 말고 다 하자는 주예요. 그러니 뭐 항상 럭셔리 라이프를 꿈꾸는 남편은 네 방식대로 살고 나는 겸손하게 내 방식대로 살겠다 하면서 일주일마다 꿋꿋이 뒤통수가 따가움에도 불구하고 나갔어요. 미루고 미루던 일이 꿈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살다 보면 그런 날이 아예 오지 않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것이 뭐 사고든 아니면 뭐 경제적 사정이든. 어쨌든 그날은 좀 관람 시간이 길은 날이었어요. 보통 저녁 6시면 문을 닫는데 그날은 금요일은 9시까지 루브르 박물관을 관람이 가능한 날이었어요. 같은 돈을 내고 3시간 더 볼 수 있다는 메리트가 있어서 특별히 그날을 선택을 했죠.
1996년에 친구랑 유럽 배낭여행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 루브르 박물관 안에서 젊은 프랑스 남자가 말을 걸어와서 둘이서 커피숍에서 커피 마시고 노닥거리다가 시간이 부족해서 그 유명한 모나리자를 못 본 적이 있어요. 그 남자는 에스프레소 커피와 담배만 피고 살았을 듯한 그 체격? 그 다음에 미술관은 관람차 오는 건지 헌팅이 주 목적인지 알 수 없는 남자한테 얽혀서 시간 낭비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아주 마음 잡고 모나리자의 미소의 끝판 입꼬리 끝까지 샅샅이 보고야 말겠다 막 이런 다짐으로 간 거예요. 그런데 모나리자가 너무 유명한 거예요. 모나리자에 가까이 가지도 못하게 그 주변으로 줄도 쳐져 있고 그 줄 밖으로 사람들 머리만 전통 막걸리 바발처럼 떠 있어서 모나리자 입꼬리는커녕 실루엣도 자세히 보기가 힘들었어요. 레오나르도 다빈치 옹의 모나리자는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 같았어요. 프랑스는 확실히 같이 또는 더불어라는 문화가 잘 형성되어 있는 것 같아요. 한 동네에서도 아주 싼 물건을 사는 슈퍼와 괜찮은 물건을 파는 슈퍼가 같이 있고 또 장이 설 때도 아주 싸구려에 질 떨어지는 물건도 있고 아주 고급진 물건들도 있어서 다들 그 자기들의 형편에 맞게 쇼핑을 할 수가 있어요. 위화감 느끼지 않고 자연스럽게 더불어 사는 그런 사회예요. 루브르 박물관 내에서도요. 샹들리에가 근사한 멋들어진 레스토랑이 있고 그냥 일반 사람들을 위해서 가볍게 식사할 수 있는 레스토랑도 있고 아니면 그보다 더 저렴하게 스낵이나 샌드위치를 사서 복도에서 먹을 수 있게 파는 가게도 있어요. 난 시간과 비용을 아낄 겸 샌드위치를 하나 사서 먹고 9시까지 정말 강행군으로 돌아다녔어요. 마치 오늘이 나의 관광의 마지막 날이라도 되는 듯이. 문제는 내가 미술 지식이 미흡해서 시각에만 의존해서 보았으니 머리에서 즐기는 즐거움은 떨어졌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리가 더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밤 9시에 루브르 박물관을 나왔을 때는 진짜 전쟁에서 진 폐잔병처럼 터벅터벅 지하상가를 걸어서 그 루브르 리볼리 역으로 걸어갔어요. 늦은 시간이기 때문에 지하상가도 역에도 사람이 없어서 쓸쓸하기도 하고 좀 무섭기도 했어요. 그 파리를 나갈 때는 보통 전철표를 10장씩 한꺼번에 구매해서 그날 쓸 몇 장만 지갑에 넣고 다녔어요. 그렇게 한꺼번에 사면 조금 싸거든요. 그래서 가지고 온 전철표를 개찰구에 넣고 들어갔는데 그 개찰구 주변에도 나만 있는 거예요. 전철을 타고 이제 계단을 올라서 그 전철을 타기 위해서 계단을 이렇게 올라서 가고 있었어요. 그 가방이 제가 이제 가로로 긴 가방이었었는데 그게 줄이 좀 길어서 목과 어깨로 이렇게 크로스해서 가지고 다녔어요. 보통 때는 이게 내 몸쪽 안쪽으로 이렇게 안고 다니다시피 가는데 그날은 너무 피곤해서 뇌 기능도 떨어지고 또 주위에 사람도 없으니까 좀 제가 방심을 했어요. 그러니 가방이 긴 줄이니까 뒤에서 덜렁덜렁 하면서 내 엉덩이를 펑펑 치면서 걸어도 그것조차 신경 쓸 수 없을 만큼 이렇게 멍해서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 조용한 곳의 공기를 가르는 푹 소리가 났어요. 조용한 만큼이나 더 선명한 소리였어요. 순간 아드레날린 치솟으면서 재빠르게 확 돌아봤어요. 어머나, 20년 만에 처음으로 나를 따라온 두 남자. 게다가 젊고 키 크고 영화배 같은 외모. 그 연기애들이 당연히 나에겐 1도 관심이 없었고 내가 프랑스 슈퍼서 2만 원 주고 산 가방에만 더 관심이 있었어요. 그들은 확실히 신사는 아니었죠. 내 허락도 없이 지퍼를 열었으니 그것도 가로 3cm는 되는 긴 가방의 자크를 아주 다 열어 제꼈더라고요. 그 짧은 시간에. 가방 속이 노골적으로 다 들여다 보였죠. 이놈의 시키들. 보통 싸울 능력도 제가 안 되지만 정말 굿 하나 안 당하면 황송한 상태였죠.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들은 좀도둑이지 강도들은 아니었어요. 내가 고개를 돌리자마자 엘리베이터 문보다 더 빠른 속도로 그 남자애들이 앞으로 확 돌면서 내 앞 계단으로 뛰어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그 남자들이 뛰어 올라온 곳을 쳐다봐야 하는데 동시에 내 눈을 잡아끄는 또 다른 놈이 그 두 남자 사이로
그 남자가 서 있던 뒤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계단 밑으로 한 예쁘장한 남자가 나와 눈이 마주쳤어요. 나도 쟤네랑 한패야 라고 명찰 안 달아도 얼굴 표정이 열일하고 있었어요. 뭐 어쩌라고 뭐 그런 표정? 입꼬리가 살짝 내려가고 눈은 좀 크게 뜨고 양손을 니은자를 만들면서 어깨를 으쓱해 보였어요. 난 막만 봤어. 내가 훔쳤어? 라고 말하는 듯한 얼굴 있죠. 그 세 명이 다 잘생겨서 마치 내가 영화 속에서 소미책이 당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듯한 착각이 들 정도였어요. 정말 잘생겨서 화내기도 어려웠어요. 오랜 병 끝에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는 참 멋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아버지는 배삼룡이 나오는 코미디는 유치하다고 흉을 보면서도 이상하게 매년 열리는 미스코리아 대회는 꼭 빠지지 않고 봤어요. 게다가 굉장히 젠틀한데 아버지는 그 먹고 먹히는 사냥으로 피가 낭자한 동물의 세계라는 프로그램을 좋아했어요. 나도 어릴 때는 그 프로그램이 좀 재밌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이 세파에 찌들어서는 잡아야 사는 동물과 살려고 도망치는 그 동물의 서사가 왠지 오버랩되면서 슬픈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못 봐요. 그래도 채식주의자는 절대로 될 수 없죠. 1987년 김연희가 카알기 폭파범으로 기자회견을 할 때도 아버지는 김연희가 이쁘다고 미워하지 않았고 게다가 나랑 닮았다고 친근감까지 느꼈어요. 김연희를 살인자라고 느끼지 않으신 모양이에요. 그런 아버지의 피가 내 몸속에도 흐르는지 나도 그 잘생긴 소매치기 다음에 거의 돈이 다 뭐랄까 날아갈지도 모르는 상황에서도 그다지 분노는 느끼지 않아졌어요. 그 망보는 총각의 모습을 스캔한 후 바로 내 불쌍한 가방에 눈을 돌렸죠. 아이패드는 그대로 있었어요. 이게 무거워서 그것까지 이렇게 꺼낼 시간은 안 되었나 봅니다. 그리고 매우 중요한 내 지갑이 있는지 손을 휘저보았어요. 내가 파리의 소매치기 단어부터 방어 수단을 하는 게 가방 안쪽으로 매기, 벨트 지갑에 있는 벨트 벌크를 꼭꼭 천으로 감기, 그리고 지갑을 자크를 열었을 때 맨 뒤 깊숙이 넣기 이런 거였거든요. 그날은 가방을 뒤로 흔들면서 걸어가서 나의 룰을 어겼지만 다행히 지갑을 그 자크 맨 끝에 놓는다고 하는 룰은 지켰어요. 정말 그날은 진짜 행운의 신이 나를 따라준 날이었어요. 그 얼마 전에 루브르 박물관 상가에서 롱샴 지갑을 50% 세일하길래 큰맘 먹고 샀는데 그날 정말 폼들게 들고 갈까 말까 그 상자에서 꺼내놓고 고민했었거든요. 그래도 내 룰을 지키자라는 마음에 허름한 그 헝겊 동전 지갑에 그 직불카드와 동전을 넣고 그 다음에 전철표도 넣고 가져왔었던 거예요. 그 소매치기 단들도 밥 먹고 소매치기 연습만 한 전문가들일 텐데 이번에 그 예상 문제가 나오지 않았던 거죠. 보통 그들이 생각할 때 50대의 아시아 여자가 루브르 박물관에 왔다면 적어도 가죽 지갑 정도는 들고 다니지 않겠냐라는 공식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우리 할머니 때는 동전 지갑에다 지폐에 넣어 다니지 요즘 누가 그런 지갑을 가지고 다니겠어요. 전대를 차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그들은 당혹했고 지퍼를 여는 시간도 너무 길었고 그래서 나의 지갑을 꺼내가지 못했어요. 정말 이 헝겊 지갑은 나의 신의 한 수였어요. 철렁했던 가슴을 쓸어내리고 그 망보던 이쁜 애도 무시하고 눈으로조차도 욕은 못했어요. 해코지 당할까봐. 빨리 내 길을 갔어요. 계단을 올라서 플랫폼으로 올라가니까 그 전에 내 가방을 열 때 왼쪽에 있었던 제일 잘생겼던 애가 플랫폼 벤치에 앉아서 고개를 전철이 오는 방향으로 돌리고 나를 못 본 척했어요. 나도 훌끔 보고 그냥 전철 안으로 들어갔어요. 얼굴도 봤는데 쫓아올까봐 무서워서 전철을 내려서도 집에 도착할 때까지 계속 뒤를 돌아보면서 왔어요. 저렇게 잘생긴 얼굴로 레스토랑 웨이터 자리도 금방 잡을 수 있을 텐데 젊은 시절 쉽게 돈 벌 수 있다고 저 길로 빠진 듯한 것 같아요. 인생은 늘 선고생이든 후고생이든 하게 되어 있잖아요. 기운 있을 때 차라리 선고생을 하는 게 낫지 나이 들어서 후고생을 하는 게 더 고통스러운데 저들은 모르는 듯 합니다.
젊음이란 게 그냥 누구에게나 무상으로 주어지다 보니 그 가치를 알지 못하는 것 같아요. 나도 그랬고요. 지금 젊은 시절을 낭비한 것에 후회하는 마음도 있지만 그 당시에는 누구나 자기가 아는 한도 내에서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했을 거 아니에요. 결국 후회가 적은 인생을 살려면 어떤 삶이 옳은 건지 끊임없이 늘 생각을 하면서 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6화에서 만나요.